고2가 됐는데 뭐 수학 점수가 거의 바닥. 학원을 한 2달 보냈지만 이미 그때도 선행이 거의 다 대부분이어서 우리 아이가 들어갈 반이 아예 없었고요.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어느 방법도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그걸 그래도 이겨내고 해서 한 6등급이었는데 한 4개 등급을 올려서 서울에 있는 어쨌든 대학을 진학을 할 수가 있었죠. 안녕하세요, 스몰빅 토크입니다. 오늘의 인터뷰인은 학창시절 수포자이자 엄마로서는 사실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도 사교육에 도움을 받지 않고 엄마표 학습으로 두 딸을 의대와 건축대학원에 진학시키고 현재는 수학 강사로서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할 수 있게 돕고 계신 오지은 선생님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포자였지만 수학을 사랑하고 사교육업에 종사하지만 공교육 과정을 충실히 실행한 반전의 아이콘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두 따님들은 지금 엄마표 수학으로부터 시작해온 그 학습의 과정 또 성장의 과정,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나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첫째 같은 경우는 원래 학교는 건축학과가 아니었어요. 다른 학과에 진학했다가 그 학교에 건축학과로 전과를 해서 건축학과 지금 대학원에 입학을 올해 했거든요. 본인의 삶을 잘 찾아가고 있고, 둘째는 이제 지금 의사 국가 면허 고시를 봐야 돼서 지금 한창 공부 중이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엄마표 학습으로 의대 진학을 시킨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수학 전문가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을 모셔서 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막 의대 보냈다 이러면 되게 막 뭔가 남달랐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있는 그대로의 시행착오와 경험담을 좀 공유 드리면 좀 더 이런 시행착오를 덜 겪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께서는 좀 어떤 이야기를 꼭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 또 와주시게 된 건지 좀 얘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엄마나 아이들이 더 엉뚱한 곳에서 힘을 쓰고 너무 어려운 길을 굳이 찾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거기서 행복하기라도 하면 좋은데 행복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차에 저희 딸이 의대에 합격한 순간 뭔가 글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은 그 시기에 제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번아웃하고 우울증이 좀 있어가지고 뭐 약도 먹고 그런 시기였는데, 또 마침 남편은 간암 판정을 받고 2개월 투병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더 힘든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정말 지하의 세계가 그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겨내고 싶었는데, 그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친 걸 글을 쓰기로 했지라고 하면서 글을 쓰면서 좀 뭔가 제가 마음의 치유가 돼서 글을 썼고, 글을 쓰고서 이제 알려야 되나라는 마음에, 근데 그 알리는 게 또 겁이 나요. 막 숨어서 그냥 소소하게 살면 되지, 좋은 교육 시켜서 부담감 없이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도 사실 많을 거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나와서 뭐 내 무기영화를 누리려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게 선한 목적이라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럼요. 제가 개인적인 삶을 얘기하더라도 제가 그거를 무릅쓰고라도 용기를 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쓰셨다는 글은 좀 어떤 글인가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목은 수학 호감이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포자였는데 어느 순간 수학이 이렇게 좋은 학문이었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공부를 시작했고, 그게 이제 엄마표 수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 엄마표 수학이라기보다 제가 삶과 교육, 뭐 공부 이런 거에 대한 좀 마인드를 가지게 된 제 삶에 좀 어려웠던 과정들이 모두 다 쓰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좀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볼 거라 좀 먼저 큰 틀의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고 싶은데, 실제로 따님들 공부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뭐 쭉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학습지를 가지고 엄마가 가르치고 스케줄대로 했니 안 했니 이런 체크가 엄마표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엄마표는 아니어서 뭐 아이들 가르치면서 수학을 공부하고 같이 막 연구하고 그걸 되게 즐거워했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는 수학을 참 사랑해 라고 얘기를 스스로 할 정도로 그렇고, 근데 큰아이는 저가 공부방을 하면서 어느 순간 한 고학년쯤 됐는데 제 설명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할 거면 나가 하고 굉장히 혼을 내고, 그때부터 저랑 수학을 전혀 안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저희 아이가 수학에 대한 호감이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대 케이스죠. 엄마가 수학을 싫어했으니까 아이한테 수학을 전달했는데, 반대로 저는 내가 수학을 좋아하니까 어떻게든 아이한테 전파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케이스였어요. 근데 중학교 때 자기가 예습해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운이 좋게도 상반에 들어간 거예요. 상중하. 근데 그때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혼자 공부했는데 뭐 똑똑해서 저도 사실 기뻤죠. 얘가 혼자 공부했는데 상반에 들어갔어. 근데 왜 문제였냐면 이 아이는 혼자 그냥 텍스트만으로 수학을 이해하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강으로도 안 하고 정말 문제집 한 권을 본인 혼자 푼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누군가의 개념 설명이 필요했는데 엄마한테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알려줬어야 되는데 상반은 그럴 만이 아니잖아요. 심화 문제 바로 풀잖아요. 우리 아이는 그때부터 흥미를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빈 공백기를 몰랐죠. 그래서 고1이 됐고 고1에 또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수학이나 공부를 거의 안 했고 고2가 됐는데 뭐 수학 점수가 거의 바닥.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서 수학 비중이 없는 과를 가라라고 했는데도 굳이 이과를 선택을 해서 본인이 그 수학 공부를 독학하다시피 인강은 들었죠. 왜냐하면 학원을 한 2달 보냈지만 이미 그때도 선행이 거의 다 대부분이어서 우리 아이가 들어갈 반이 아예 없었고요.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어느 방법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아이한테는 의지가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때쯤? 고2 여름방학. 굉장히 늦었죠. 그때쯤 뒤늦게 정신을 차리는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얼마나 엉덩이 싸움, 의지 싸움을 하느냐가 그건데 저희 아이는 그래도 의지가 되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부분만큼은. 근데 그것 또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 시기에 그렇게 본인이 루즈하게 편안하게 빈둥거리고 뭔가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목표가 생겼어. 서울에 있는 대학은 어떻게든 가야 돼라는 마음으로 정말 문제집 한 권을 5번 풀고. 근데 그걸 그래도 이겨내고 해서 한 6등급이었는데 한 4개 등급을 올려서 서울에 있는 어쨌든 대학을 진학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호감 다음에 중요한 게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도 호감이나 이런 어떤 에너지적으로 쌓여 있는 게 있어야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그걸 이뤄낸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를 부모님들이 진짜 꼭 저는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는 언젠가 못 쓸 에너지라는 것. 아무리 이렇게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봐도 에너지 총량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되고 내가 미래의 비용을 너무 많이 갖다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둘째 따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둘째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수학적으로 저랑 대화하는 걸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공부방 팀이 계속 유지가 돼서 중학교 때까지 갔는데 수학의 그 입시나 점수 받는 수학을 뛰어넘어서 수학을 증명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는 걸 계속 즐겨서 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중3까지 예습하고 끝.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학기 예습 끝. 고등학교 내내 현행학습 끝. 문제집도 한 권.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호감을 잃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갔던 게 고등 수학도 겁내지 않고 자기 학년 거 그냥 공부하면 되지 선행을 왜 해? 제가 그렇게 권했는데도 본인이 선택해서 선행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좋냐 이런 거는 사실 뭐 다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둘째 따님이 수학을 계속 좋아하고 뭐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그 중심에 어떤 수학 공부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을 덮어버리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네.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둘째 따님은 되게 성향도 맞았고 수학에 대한 이런 생각이 어머님과 선생님과 되게 비슷한 결이었고, 근데 첫째 따님은 이제 결국은 중간에 스탑을 한 거잖아요. 이게 약간 성향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첫째 따님 때 했던 시행착오나 실수를 둘째 따님 때 안 했던 것도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뭐 앞에 거는 타고나는 거니까 알 수가 없고, 근데 두 번째 거 첫째 따님 그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이거는 둘째 딸 할 때 따님한테 할 때 좀 이거는 진짜 내가 하지 말아야지 뭔가 좀 반성하신 지점이 있다면. 사실은 조금 첫째 아이한테 좀 등한시했던 시기가 사실은 가정에 살기 바빴다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컸어요. 저희 가족은. 그래서 뭐 사교육이던 아이들 교육에 그렇게 많이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가 하란 대로 뭐
고등학교 가서 뭐 방송반 하고 본인이 그냥 본인의 삶을 그냥 응원만 해줄 뿐이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 때문에 둘째에게는 언니가 지금 이렇게 수학이 힘든 걸 봐라. 너는 선행을 해야 되지 않겠니? 네. 사실은 권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말하기를 교과 과정이 바뀌어 엄마. 왜냐면 그때 딱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공부했던 거 지금 공부할 필요 없어. 약간 본인은 그렇게 좀 마음을 딱 먹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푸시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물론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걸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고 둘째한테 푸시를 했다면 그걸로 인해서 또 실패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그걸 깨달을 때까지 결정한 걸 기다려주고 언니는 그래서 실패했지만 너는 그래도 해야지라고 권했고 내 할 도리는 했으니 너는 선택해라. 약간 그렇게 바꿔준 게 좀 시행착오를 조금 그래도 덜 하려고 한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키우시면서 유초등 시기 지나고 보니까 그 시절 내가 좀 엄마로서 이건 진짜 잘했다. 반대로 요거는 진짜 좀 아쉽다. 돌아가면 좀 더 잘하고 싶다. 후회되는 것들이 있다면 각각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유초등 시기에는 아이들이 학습이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을 거예요. 뭐 지금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수학 가르칠 때 어땠니? 그러면 엄마가 수학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출하면 외출하는 순간 모든 게 다 궁금한 거예요. 정말 왜?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시기를 얼마나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그거를 궁금증을 찾아내게 해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지하철을 타러 딱 그 승강장에서 기다리는데 그 당시에는 승강장 사이 18cm 주의 이렇게 그 당시에는 써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우리 둘째가 7살이었을 때예요. 근데 아이가 그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승강장 사이에 거리가 멀다는 말을 그래서 이제 휴대폰 수첩 이렇게 멀다는 얘기고 이게 너 발 사이즈야 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우리 아이가 180mm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왜 18이랑 180이랑 똑같냐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 단위가 다른 건데 그 단위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그걸 계속 궁금하게 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걸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알려주지 않고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있게 글쎄 그게 왜 그럴까 집에 가서 좀 알아봐야겠네 이러면서 계속 뭐 때문에 그럴까 이러면서 이제 좀 나버려 두고 첫째 딸이 이제 그때 단위를 배웠을 때니까 가르쳐 줘봐라 그랬더니 너무 재밌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센티미터와 밀리미터의 관계가 몇 점 몇 센티미터는 몇 밀리미터 이런 걸 첫째 아이가 문제를 막 내주면 둘째가 막 풀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저는 아이가 수학에 대한 호감뿐만 아니라 그냥 생활에 그냥 자기가 보고 느끼는 이 온 세상이 자기가 그거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순간들이 늘 생활 속에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돼요.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했던 질문들을 계속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그게 학습의 가장 좀 뿌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는 즉시 답을 주지 않고 그걸 좀 계속해서 궁금한 그 질문이 유지될 수 있게 스스로 결국 그 답을 좀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럼 반대로 이제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노트북에 어떤 영상이 있어서 들어가서 봤는데 5살 이때 큰아이가 발표하는 걸 찍었어요. 근데 아이가 책을 읽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서는 아이한테 가가지고 이구야 너 왜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로 말을 했어 이러는데 저는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소름이 끼치도록 이 아이의 감정이나 힘들었던 건 보지도 않고 너는 왜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로 발표를 했니라는 막 악마 같은 그 말투를 보고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이렇게 아이하고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못 파악했었구나 당시에.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와 딱 직면해서 그때 너가 그렇게 발표하는 게 힘들었구나 이런 공감은 좀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걸 딱 그 에피소드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그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 뭐 방금 말씀 나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특히 막 아이들이 어릴 때 혹은 초등 한 1, 2학년 정도 때는 맞아 그렇게 키워야지 하시다가도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고 즉 부모에서 이제 학부모로 넘어갈 때 그간에 이제 아이를 바라보던 관점이나 양육의 가치관에 대한 혼란의 시기가 이제 온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런 과정 없으셨나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표회 때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는 자신감 있게 키울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프로그램을 막 소소한 걸 쫓아다니고 했는데 사실은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달았죠. 초등학교 보내고 나서 아이가 학교 생활 적응 못하는 걸 보고 아차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저는 너무 큰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는 정말 학부모가 아닌 부모로서의 역할을 그때부터 좀 다잡아서 자신 있게 제가 그 말씀을 저도 경험을 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그 원인이 본인의 학창 시절을 너무 투영하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다 학창 시절이 힘든 시기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잘했던 못했던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겪었던 학창 시절의 경험을 아이들한테는 물려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그 의무감과 막 책임감에 사로잡혀서 아이를 오롯이 아이 자체로 보질 않는 게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학교를 다니면 점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등수나 누가 누구보다 잘했고 이게 성적으로 매김이 되니까 그게 우리 아이의 그냥 딱 레벨인 것처럼 그걸 너무 낙인을 찍기 시작하는 게 그 학습이랑 그다음에 학부모의 역할에 너무 몰입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학부모 이전에 부모이고 부모가 충분히 사랑을 주면 되잖아요. 학부모가 더 큰가요? 부모가 더 큰가요? 부모의 큰 영역 안에서 학부모를 보시면 조금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수포자였던 선생님께서 실제로 엄마표 수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른 학생들도 가르치셨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엄마표 수학에서 어떤 태도와 역할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엄마표라고 해서 엄마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엄마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아이 성적이 잘 나오니까 내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부터 이미 잘못된 것 같아요. 엄마표 수학의 어떤 접근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엄마표 수학이라는 건 학교에서든 뭐 어디 학원을 다니든 수학을 아이가 공부를 할 때 그 수학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그게 너무 즐겁고 아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주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은 상실한 채 이거 풀었으니까 요건 정답이야 라고 맞았으면 끝 뒤도 안 돌아봐 라고 하는 거에 너무 그쪽으로 계속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갖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엄마표로 시작을 하더라도 공부는 네가 스스로 하는 건데 아직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 이런 건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개념을 그거를 아이한테 딱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거 정리된 노트를 줘서 그걸 달달달 외우게 하는 거는 그건 저희 때 입시 방식이잖아요. 지금 입시라도 연결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잘하는 엄마 역할이야라고 생각하는 좁은 의미를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기술은 AI가 훨씬 좋아요. 기술을 가르쳐주지 말고 정말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 거야. 그 기쁨을 알아가는 걸 엄마가 조금 도와준다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훨씬 부담도 덜해요. 엄마가 힘을 안 써도 돼요.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고 엄마표라는 것을 할 때 결국 남는 거는 기술보다 호감과 자신감일 텐데 내가 이 아이의 어떤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느냐 혹은 그 이상을 하고 있느냐를 잘 스스로 좀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엄마표를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계시고 요새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시도하셨다가 실패하신 경우에 가장 큰 이유가 좀 경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부모님의 큰 기대,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하신 주도권, 뭐 아이와의 관계, 뭐 지나친 부담, 지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엄마표 학습이 엄마의 학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은 이제 안 그러셨었는지 아니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성공 비결은 여러 가지겠지만 적어도 이거만큼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 잘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뭔가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부터 아이들의 성취 시기가 다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 다른데 뭔가 그 매뉴얼 공장에서 찍힌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고 계속 스케줄을 만들어주고 엄마가 뭔가 시켜주고 엄마는 뿌듯하지만 아이는 너무 힘들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니까 계속 그냥 그 껍데기에 좀 사로잡혀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지켜야 할 건 학교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 이외에 엄마는 이 학습에 대한 태도가 좋은지
를 보면 되는 거여서 혹시라도 지금 막 에너지 뭐 쏟고 달리다가 아 얘가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네 아니면 엄마가 좀 이거 좀 너무 무리하는 것 같네 하면 그냥 멈춰 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쉬어도 돼요. 정말 쉬어야 돼요. 제발 쉬어야 나중에 병 안 들어요. 그 아이들이 힘든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나 아빠는 뭔가 완벽해서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야. 내지는 완벽한 사람이 나를 지시하니 난 따라야 돼라고 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끝까지 가져가면 나중에 손 놓아서 너 혼자 해 하면 절대 혼자 못 해요. 이미 그렇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 아이도 지금 와서 얘기를 해요. 엄마나 아빠는 정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너무 잘 기다려 준 게 그리고 또 너무 나몰라라 하지 않았던 거 또 이제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내 아이가 잘할 거라는 믿음을 계속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라는 게 그 선택이 부모가 원하지 않는 선택이어도 나는 그 아이를 지지할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이제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그런 집들은 공부 때문에는 하나도 안 싸우고 잔소리 하나도 안 하셨을 거야. 실제로 어떠신가요? 아니죠. 저희도 첫째가 사춘기가 너무 심해서 일찍도 왔고 너무 독립적이고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이거 뜨거워 그러면 안 만져야 되는데 뜨겁네 하고 본인이 느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아니어서 방학만 되면 염색해. 중고등학교 때 뭐 방학만 되면은 뭐 정말 막 그런 방황의 시기를 너무 많이 보냈어요. 갈등의 클라이막스 뭐 예시를 하나 들어오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는 점점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 방송반 또 테스트가 있잖아요. 떨어졌어요. 중학교 때 떨어졌으니 고등학교 때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방송반을 턱하니 했는데 뭐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방송반을 하면서 너무 그 공부에 요만큼도 안 하고 성적표는 아예 안 갖고 오고 성적이 어떻는지 아무리 물어도 알려주지도 않고 나 시험 이번에 못 봤어.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반성하고 잘할게. 그러면 그래. 그리고 믿어주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안 부딪히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갈등이라는 건 어쨌든 그 상황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되게 탐탁치는 않았지만 근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때 좀 스스로 봤을 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멀리 한 거. 정말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멀리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 몰라라가 아니고 나는 그래도 너를 지켜주고 있어. 하지만 네가 뭘 하든 엄마는 그냥 관여 안 할게. 라고 하고 좀 멀찌감치 해주는 게 최고였어요. 그럼 그 시기에 약간 멀리해서 기름 안 부었기 때문에 고2 여름방학 이후에 본인이 그냥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리고 나서 수학이 비중이 없는 너 미술 잘했잖아. 미술 관련된 과 가면 되잖아. 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자기는 건축학과 가야 된대요. 건축학과는 이과를 꼭 가야 된대요. 본인이 갑자기 의지를 불태우는데 또 어떻게 말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과 본인이 뭔가 집중하는 그 시기를 그래서 아이도 그 얘기가 그 말인 것 같아요. 엄마가 나 아빠가 어떤 자기 진로를 막 고민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방황하고 할 때 관여는 하지만 그러니까 심하게 관여 안 하고 적당한 시기에 자기를 좀 북돋아 줬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고3 때 좀 힘들었던 시기가 당연히 있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한 일이라면 아이가 한 몇 달마다 이렇게 슬럼프에 완전히 그냥 막 엄청 빠져요.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뭐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고 아이 얘기를 들어주면 아이가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나가 떨어지죠. 아이랑 한두 시간씩 그렇게 고3 때 보냈던 거 그런 게 이제 그나마 멀리 했다가 아이가 필요할 때 이제 다가갔던 케이스. 네, 그럼 이제 수학 얘기로 조금 다시 돌아와서 이제 수학하면 이 단어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선행. 그래서 그냥 뭐 좋다 나쁘다 보다 선생님의 두 따님 이것도 다른 이제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선행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선행의 뒤집어 반대말은 사실 불안과 걱정이잖아요. 어떠셨는지 엄마로서. 사실은 이 아이들이 좀 더 선행하고 싶고 좀 더 나간다고 그러면 저는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딱 거기까지만 배우는 거로 이제 만족을 해서 뭐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선행을 그래서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다들 선행하는데 우리 아이 똑똑한데 선행하면 더 잘할 텐데 왜 내가 나 안 시키고 나 좀 뭐 엄마로서 직무유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도 선행이 너무 팽배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어요. 택배로 치자면 언박싱 하는 거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내가 이 물건을 샀는데 뭐지? 하고 그 뜯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앗아가는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는데 선행을 한다는 거. 내가 수학을 궁금해, 알고 싶어. 그러면서 계속 선행을 해서 자기 학력보다 많이 나가. 그러면 너무 좋은 케이스죠. 왜냐면 그 호기심을 잃어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호기심을 계속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자기 학력 것도 안 궁금해. 그런데 그 다른 학년 더 어려운 학년 거를 내가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궁금증이 없어요. 근데 그 궁금증을 언제 잃어버렸느냐? 엄마가 다 언박싱 다 해가지고 딱 갖다 주면 물론 그게 잘 받아들여지는 아이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몇 명 안 된다고 봐요. 그 기쁨을 다 뺏어버렸는데 그 개념을 알아가는 기쁨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쁨을 알게 해준다면 선행을 하던 말던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선행을 하든 안 하든 그 앞단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근데 선행을 이거 안 하면서 선행이 약간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어찌됐건 자녀들을 성인까지 뭐 시집까지 보내셨고 이미 그런 일종의 육아, 양육의 길을 다 마친 선배 입장에서 결국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육아 양육을 떠나서 이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좀 우리 젊은 부모님들께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녀가 아직 홀로 성장하지 못할 때이니 부모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고 뭐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되니까 그 성장을 돕되 부모도 같이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성장을 하기 위한 과정에 공부라는 게 있고 그 공부는 알고 보면 굉장히 사람에게 유익한 거다라고 하는 게 가정 내에서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자녀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실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오늘 수포자였다가 수학을 좋아했던 그 경험을 떠올려서 지금은 수학을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오지원 선생님 모시고 오늘 정말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꼭 수학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영상은 부모님들도 다 부모가 처음이라 어려우신데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지혜가 되고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작가 오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